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공원에 귀신 붙은 나무. 이건 제가 아직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아빠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죽을 만큼 싫긴 했지만 당시 5살이었던 남동생에게는 유치원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라 이사 가기 전에는 가기 싫다고 통곡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동생은 이사하고 나서는 말도 잘 안 하고 집에서 혼자 놀기만 했습니다. 새 유치원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동생을 위해 엄마는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줄 겸 같이 동네 산책도 하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며 늘 곁에 있었습니다. 저도 누나로서 엄마를 도와 동생을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생이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바로 근처 어린이 공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간 집에서도 가까운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미끄럼틀 한 대 외에는 별다른 놀이기구도 없었고 가지를 쭉 뻗은 큰 나무가 몇 그루 자라 있을 뿐입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인기도 없어서 갈 때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한적한 공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동생은 좋아해서 거의 매일같이 그 공원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에게 그 공원이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공원 어디가 그렇게 아크마에 든 거야? 그야 나무 아줌마가 있는 걸. 그게 뭐야? 아줌마. 아줌마의 아기가 없어졌대. 그때 저는 동생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웅놀이나 소꿉놀이 같은 어린애 특유의 놀이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두 달이 지나자 동생은 차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새 유치원에도 잘 가서 엄마랑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예전처럼 기운을 되찾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동생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 약도 많이 먹이고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열은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동생 곁에 붙어 간병하셨고 저도 할 수 있는 한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쓰러진 셋째 날 저녁 엄마랑 동생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저까지 3명이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들렸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30대 정도의 낯선 아줌마였습니다. 누구세요? 제 질문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 남자아이가 아프지 않나요? 제가 맡아드릴게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이 여자를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필사적으로 온몸을 써서 여자를 막으며 엄마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엄마 모르는 아줌마가 집에 들어오려고 해. 자, 아드님은 어디 있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맡아 드릴 테니까요. 엄마, 엄마. 여자는 제가 맞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심지어 이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여자를 힘껏 밀었지만 여자는 오히려 엄청난 힘으로 저를 밀어 넘어뜨리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복도 안쪽에서 엄청난 기세로 뛰쳐나오시더니 여자에게 달려와서는 힘껏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나가. 빨리 나가. 맡기긴 누가 맡긴다는 거야. 다시는 우리 애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형성회사의 소극적인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의 기세에 눌렸는지 여자는 얻어맞은 얼굴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치더니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여자는 다시 오지 않았고 동생의 병도 무사히 다 나았습니다. 하나 이상했던 점은 병이 나은 후로 동생은 그렇게나 좋아하던 그 공원에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왠지 모르게 공원을 피하고 멀리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새로 사귄 제 친구가 가르쳐 준 건데 그 공원이 사실 동네에서 유명한 심령 스폿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 오기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공원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자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고 동네 주민들은 그 공원을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목을 맨 나무는 꺼림직하다는 이유로 공원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버렸다는데 그게 때마침 동생이 아파서 쓰러진 시점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왔던 여자가 그 자살했다는 귀신인지 아닌지 엄마도 저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는 강하다는 사실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락사. 최근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 허용 범위 이내의 정신적 혹은 육체 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시민들은 즉각적이고 의무적 안락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 죽음의 물결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 정부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찾아갔으니까요. 이미 요양원에서 잊힌 사람들처럼 말이죠. 순진하게도 저희는 이 집행이 이 시점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완벽한 세계를 향한 총리의 비전은 진화했습니다. 이제 안락사에 대한 기준은 근로자의 기여 능력을 저해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개개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눈이 먼 사람, 귀가 먼 사람, 마비가 있는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제 분야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뇌물을 써서든 어떻게든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저희 집 문간에 나타났고 제 사회적 지위가 가족을 지키기에 충분할 거라는 환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무적 안락사의 예외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위를 보였습니다. 그 애는 문까지 직접 휠체어를 밀고 와 가족에게 진심 어리지만 침착한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전 제 어여쁜 딸이 사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지 보았습니다. 사지마비의 어려움에서 자신을 끌어올리고 살아가기 위해 싸워왔던 모습들을 말이죠. 모두 여기서 끝나기 위해서 우리들 중 누구도 불사신인 사람은 없어. 그 애는 도로 안전 캠페인을 할 때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니까 내 사랑스러운 딸 제니는 나를 그리고 모두를 일깨워줬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총리는 곧 제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필요한 건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신경외과 의사를 원했습니다. 척수 부분의 수술은 많은 잠재적인 위험과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수술을 준비하면서 전 장애인들을 숙청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것이라면 사회를 짓누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의무적 안락사가 정말 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수술 마스크 뒤로 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불사신인 사람은 없어.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니까. 세 번째 이야기, 문이 안 열려. 침이 바싹 마르고 입이 열었지만 담긴 말을 뱉지 못하고 닫힌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양심의 가책이 날 힐난한다.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걸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여보세요? 신고자분.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수화기 반대편에 구급대원의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촉박했고 실패한다면 다음 기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이.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지치고 추레한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전화에는 잠시 침묵만이 남고 곧 구급대원의 한숨이 들렸다. 구조대에 그런 일로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끊도록 둘 수는 없다. 침착하고 몇 번이나 연습한 대로 해야 한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문을 사흘째 못 열고 갇혀 있어요. 수화기가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손으로 전화를 붙잡고 사정사정한다. 두려움과 조급함이 느껴지는 내 행설수설이 불안정한 상태처럼 보였던 걸까? 내 주소를 한번 물어보고는 한숨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기분 나쁜 소리가 뒷가를 채운다. 나는 손에 불이라도 데인 듯 수화기를 던졌다. 달그락하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유선이 충격에 흔들거렸다. 나는 외면하듯 고개를 돌리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칼을 쥐어 뜯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악감이 들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초래할지 알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하려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다. 하지만 나는 나가야 한다. 숨을 몰아쉬며 품 안에서 빛바랜 종이를 꺼낸다. 누렇고 꼬깃꼬깃한 종이를 펼치자 크레파스와 색연필이 몰아치는 엉성한 색깔과 도형의 뭉치.
이상한 색깔의 불가사리와 구겨진 바위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보자 숨이 점차 편해졌고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굳었다. 다시 그림을 접으면서도 한쪽 귀퉁이에 쓰인 서툰 글씨에 눈길을 준다. 우리 아빠, 우리 아들 호연이. 이 와중에도 순간 피식 하고 미소가 나왔다. 죄책감을 누르는 부성에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나의 죄악감을 씻어내고 결심을 더욱 단단히 굳힌다. 이 방을 나가기 위해서 방법은 단 하나. 낡아 빠진 구식 수화기로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대체할 상대를 찾아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반바퀴를 돌아서자 벽을 메운 빼곡한 발을 정자를 바라본다. 긁어 만든 흔적 위로 덧대고 덧대어 해질 대로 해져버린 벽지. 그리고 그나마 비어있는 벽에 적혀있는 내 다짐이 보였다. 1. 다시 가족을 만날 것. 2.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 3. 날 이곳에 집어넣었던 그 새끼를 찾아내 반드시 죽여버릴 것. 증오를 느끼자 순간 정신이 날카로워지고 두 손에 힘이 강하게 들어갔다. 아직도 뚜렷이 떠오르는 얼굴을 다시 되새기며 몸을 움직인다. 내가 문을 열자 보이는 환희에 찬 얼굴은 죄책감도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뻔뻔한 상판이었다. 문을 열자 보인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모습. 넉마나 다름없던 거적을 입고 마치 짐승처럼 달려들며 날 넘어뜨린 뒤 헐레벌떡 달려나간 그 새끼의 모습을 어느 날 실종되었던 어린 시절 친구의 흔적을 가진 중년 남성의 모습을 이가 빠드득 갈렸다. 모든 일은 전화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왔던 한 통의 전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 5년이 되던 해 어느 날 내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었다. 혹시 옛날에 A초등학교에 다녔던 정우현 씨 맞나요? 어떤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내 어린 시절을 알고 있자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현우야, 나 상호야.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화를 냈었다. 지금 어릴 적에 실종된 내 친구 이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냐고. 당신은 인간된 도리도 없냐고 떠졌지만 상호는 그거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상호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기 현우야.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 주소가. 이미 옛날에 소식이 끊겼던 그것도 실종 처리가 되었던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자 조금 꺼림칙한 면도 있었지만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나도 많았고 내 아이를 키우며 알게 모르게 생긴 감정적인 면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그 새끼가 불러준 주소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외관은 평범한 구도심의 복도형 아파트였다. 17층의 아파트의 끝 호수.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열려있다며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악취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탁 쏘는 비릿한 냄새에 코를 틀어막고 정신을 차리려는 순간 머리가 산발이 된 중년 남성이 달려들며 날 넘어뜨렸다. 충격에 숨을 헐떡이자 고통스러운 냄새에 헛구역질을 느끼며 남자를 돌아보자 웬 비렁뱅이가 그곳에 있었다. 거제와 다름없는 몰골, 이리저리 엉키고 군데군데 기어있는 머리칼, 물어뜯거나 억지로 뜯어낸 것처럼 거칠고 더러운 손발톱. 녀석은 귀까지 걸린 미소로 섬뜩하게 웃으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를 덮치는 줄 알고 본능적으로 몸을 감싸는 순간 그 새끼는 날 뛰어넘어 다급히 문틈을 벌리고 있었고 문을 닫으며 그 틈으로 날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는데 낮고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음에도 선명하게 귓가를 때리는 말소리였다. 열렸다 열렸다라고 계속 말이 나왔다. 어안이 벙벙해져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쿵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문고리를 잡고 비틀어 보았지만 절대 열리지 않았다. 문을 쾅쾅 두드려도 아랫집에서 분명히 들렸을 소음 공해를 일으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들려오는 건 연결음 뿐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방 안을 둘러보고 나서야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무런 가구도 창문도 없는 방. 바깥에서 분명히 들렸어야 할 도시의 소음이 음소거를 한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체감했지만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화장실을 가고 싶지도 않았다. 이곳이 평범한 과학의 법칙을 벗어난 무언가라는 걸 알아채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누런 백열 등은 시간과 관계없이 켜져 있었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벽에 흔적을 새겼다. 그것 말고는 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저 자고 일어나 흔적을 새긴 후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지내다 다시 잠드는 일의 반복이었다.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가끔 환청을 들으며 미치지 않은 게 신기할 지경이었다. 만약 내가 한 아이의 아빠라는 걸 상기시켜준 내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상호처럼 광인이 되지 않았을까. 벽에 새긴 흔적이 80개가 넘어갈 때쯤 처음으로 이 방에 변화가 생겼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오래되고 낡은 유선 전화기 하나. 그 전화를 보자 본능적인 직감이 엄습했다. 저 전화로 날 이곳에 부른 거구나. 그렇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이곳으로 부르면 날 대신 여기에 집어넣으면 나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전화를 들었다. 누군가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면 난 이 지옥을 나갈 수 있었다. 다시 아내를 껴안고 호연이를 품 안에서 쓰다듬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쪽 벽에 걸어놓았던 그림이 한 아이의 부모라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자부심이 나에게 질문을 건졌다. 누군가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부모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날 대신에 이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을까? 7개의 흔적 후 전화기는 사라졌다. 전화기는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전화가 나타나는 데는 규칙성이 없는 듯 보였다. 아니면 수면 패턴이 망가져 내가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거거나 계속해서 시간이 흘렀다. 벽은 긁어 만든 흔적으로 빼곡해지기 시작했고 점차 이성적이고 떳떳하게 살고자 했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날 이곳에 집어넣었던 새끼를 저주하는 날이 늘었고 가끔 벽을 보고 중얼거리는 나날들이 드러났다. 벽에 걸린 흔적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 어느새 숫자를 세보니 약 8년의 횟수가 지나 있었다. 아이는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아내는 재혼을 했으려나? 잘 모르겠다. 워낙 젊었을 적에 아름다웠던 여자라 다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차라리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횟수로 5년이 더 지났다. 아이는 이제 어른에 가까울 것이고 부인은 이제 40 언저리에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떠리를 틀어 뱀처럼 날 칭칭 감고 놔주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곧 사회로 발돋움을 할 것이고 아내는 좋은 남편을 새로 만났다면 새로운 행복을 찾았을 것이다. 그들을 먼 발치에서나마 보고 싶었다. 그 생각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방에는 다시 전화기가 나타났다. 전화기는 그 후 다시는 사라지지 않았다. 꼬박 1년을 고민했다. 양심적으로 옳은 선택과 내 스스로 채우고 싶은 처절한 인간적인 욕구에 매달려 살 것인지 결국 나는 욕구에 져버리고 말았다. 인간적인 이기심이라며 나는 햇빛이 보고 싶을 뿐이라며 합리화하며 전화를 걸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긴장과 흥분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걸 느끼며 급히 현관문 옆에 몸을 숨겼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문 지금 안 열린다고 하셨죠? 맞다. 목 끝에서까지 느껴지는 박동을 억지로 눌러 삼키며 나는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무슨 일을 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출동한 구급대원이 문고리를 돌리자 너무나도 쉽게 열렸다. 잠시 정적, 그리고 한숨과 함께 구급대원이 현관으로 들어섰다. 신고자분, 이렇게 잘 열리는데 지금. 그가 현관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난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로 남자의 뒤통수를 내려 찍었다. 무언가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끔찍한 소리였다. 분명 낡은 플라스틱 전화기로 날 수 없는 소리. 하지만 솟구치는 아드레날린과 흥분, 그리고 남자가 반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나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 올렸고 다시금 내려쳤다. 마치 터널처럼 좁아졌던 시야가 다시 넓어지고 남자의 말소리가 신음이 미약한 부들거림으로 변하면서 멈췄던 숨을 몰아쉬었다. 힘이 빠진 손에서 전화기가 빠져나갔고 전화기는 바닥을 구르며 빨간 발자국을 남겼다. 튀어나오려는 욕지거리를 참으며 손가락을 쓰러진 이의 코 밑으로 가져간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공포와 두려움, 솟구치는 구역질.
하지만 돌아서서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쏟아지는 햇빛, 들리는 자동차 소리, 새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지저귀매 나는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일어나 네 발로 달리듯 방을 빠져나갔다.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렸다. 분명 난 문을 닫지 않았음에도 마치 강한 바람이 일기라도 한 듯 큰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난 꼬박 17층을 달려 내려가 공동 현관을 나서서 밖으로 나오고 나자 십몇 년이 지나도록 느껴보지 못한 자연과 소음, 너무나도 그리운 이질감과 피로의 정신을 잃었다. 다시 의식을 차린 곳은 병원이었다. 흐릿한 눈으로 가장 먼저 찾은 건 달력에는 내가 사라진 해에서 22년이나 지난 해였다. 간호사가 깨어난 날 보고는 의사를 불러왔고 나는 꿈에서나 그리던 두 이름 아내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곧 미심쩍은 눈을 한 아내가 날 찾아왔다. 나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아내는 날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품 안에 가지고 있던 아이의 그림을 꺼냈다. 아내는 그림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고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내가 없었던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을 수 있었다. 아이는 27에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아내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한사코 거부했다고 했다. 그 말에 비열하면서도 짙은 기쁨을 느끼며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호연이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은 듯 보인다고.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다행히 전화가 돼서 이야기를 해놓았다고. 호연이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나는 정말 큰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다. 좋은 소식에 그동안의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고 싶었지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날 정신병원에 집어넣을까 두려워서 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척 이야기를 회피했고 다행히 아내는 넘어가는 듯했다. 그 후 나는 다시 되찾은 가족과 삶을 실감하며 아파트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그날 야심한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내가 간병을 해주다 잠시 화장실에 간 동안 울리기 시작한 휴대전화 화면에는 면을 아가라고 적혀 있었다. 물론 잘한 짓은 아니란 건 알지만 난 기쁨과 흥분을 못 이겨 목을 몇 번 푼 뒤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여기 혹시 한수연 씨 전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한수연 씨 남편인 박현우라고 합니다. 아버님. 그녀는 약 20년간 실종되었다.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나는 껄껄 웃으며 괜찮다고, 내 심정을 나도 이해한다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네자 조금 진정하는 듯 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 주신 거죠? 내 질문에 그제야 그녀는 전화를 한 이유를 떠올린 듯 했다. 아, 그 호연 씨가. 호연이가요? 호연이가 왜요? 호연 씨가 지금 돌아오지 않아요. 네,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게 방금 연락이 왔는데.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호연이는 현재 소방대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오늘 낮에 잠시 다른 소방대원과 둘이서 출동을 갔는데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소방서에서 전해 들었다고. 기분 나쁜, 마치 벌레가 온몸을 기어가는 감각이 느껴졌다. 나는 소방서의 연락처를 달라 다그쳤고 곧 연락처로 전화를 하며 수화기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연락을 받았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설마. 말을 하고 싶었지만 쉬이 나오지 않았다. 설마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아서. 혹시 박호연 소방대원이 갔다는 곳이.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나일 것 같지 않았다. 늙고 추레하고 병든 자의 목소리였다. X동 복도식 아파트 7층인가요? 앞뒤 없는 대뜸짓거리는 주소. 미친놈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대화였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 그걸 어떻게. 한참의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난 무어라 말을 시작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두 명이 실종되었다고 했다. 첫 번째는 호연이가 아니어야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신이시여.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술집 사이의 비좁은 골목. 따가운 행인의 시선과 양심의 가책을 피해 만든 암묵적인 흡연구역에서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 몇 번 손바닥에 쳐준 뒤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찾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상하다. 분명 챙겼던 것 같은데. 한숨을 쉬며 옆에 담배를 피우시던 노인에게 다가가 담뱃불을 빌렸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건넸고 나는 작게 목례를 하며 라이터를 받았다. 악마에 대해 아는가? 노인이 건넨 한마디가 사이비들의 전도보다도 당혹스러운 스몰 토크의 시작이었다. 입에 문담배에 불을 더 어려 분주히 움직이던 손가락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움직인다. 담뱃불을 빌린 대가로는 조금 버거운 대화 주제인데 조용히 라이터를 돌려주며 못 들은 척하려 했으나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좀 더 태어난 척 연기했어야 하는데 누굴 탓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양거푸잔을 비워냈던 나를 탓해야지. 피부가 따갑게 느껴질 정도의 집요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한껏 들이마신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저었다. 입에서 빠져나온 연기는 곧 빗속으로 흩어졌고 나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상대는 말쑥한 차림의 노년 남성이었다. 걸친 옷은 질 좋은 양복이었고 손목에 걸린 시계는 문외 아닌 내가 봐도 밤나가 보이는 물건이었다. 백발에 가까운 머리와 굽고 앙상한 튀어나온 몸은 역력한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형형함이 돋보이는 남자였다. 성공한 노년의 사업가. 그의 첫인상이었다. 누구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일 것 같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악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우스운 모습에 나도 모르게 헛웃음을 지으며 깨물었다. 어르신은 악마에 대해 잘 아십니까? 나의 질문에 그는 다 타오른 담배를 녹슨 깡통에 던진 후 품에서 담뱃갑을 꺼내 손바닥에 두들기며 입을 열었다. 알다마다 너무 잘 알지. 아, 그러십니까? 조금 우울한 기분과 얼큰하게 취한 두뇌는 평소라면 넘겼을 헛소리도 주의 깊게 듣게 만든다. 노인은 새로이 불을 붙인 담배를 깊게 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네. 한번 들어보겠나? 잠시 생각에 잠긴다. 손에 든 담배는 타들어가고 있었고 아직 억자한 술집 안에서는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굳이 돌아가서 두 사람 사이에 끼고 싶나? 네. 하마터면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다. 살짝 술이 깬 상태로 노인을 바라보자 그는 껄껄 소리 내어 웃었다. 너무 놀라지 말게. 예비 신부와 신랑이 그렇게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모르는 게 힘들 정도인데 놀라움은 곧 창피와 찝찝한 죄책감이 되었다. 곧 결혼 소식을 알리는 두 친구를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하는 내가 못마땅한 건 사실이니까 잠시 둘은 내버려 두고 내 이야기나 듣다가 돌아감세. 손해보는 일은 아닐 테니까.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악마들이 숫자 3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나? 3. 고개를 갸웃한다. 악마의 숫자라고 하면 세 자리 수의 유관인가? 나의 표정에서 위화함을 읽은 노인은 미소를 짓는다. 그래, 보통 3은 길한 숫자라고들 하지. 삼위일체 3명의 동방박사, 아기 예수를 위한 황금, 모략, 유화, 사흘 뒤의 부활 등등. 하지만 말일세, 악마들도 3을 매우 좋아하네. 지니의 3가지 소원, 원숭이의 손이 들어주는 3가지 소원. 노인은 다시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내쉰 뒤 입을 열었다. 정확히는 숫자 3을 더럽히는 걸 즐긴다고 해야겠지. 3가지의 소원으로 영혼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악마들의 좋아하는 것일세. 나는 잠자코 담배를 태우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생각에 잠겼다. 지니가 악마인가? 지니 이야기는 알아도 원숭이의 손 이야기는 또 뭐지?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기는 내게 계속 이야기를 들으라 부추겼고 나는 잠자코 이야기를 들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네. 악마는 3가지의 소원을 빌미로 인간을 유혹하고 3가지의 소원을 대가로 그의 영혼을 취하는 이야기들이 그 중에는 신실함으로 물리치는 인간이나 자기 계략에 넘어가는 악마들도 있었지만 그건 극소수의 이야기이고 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야기를 이었다. 고통은 아주 교활하고 능수능란하게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지. 인간은 자신이 수렁에 빠졌다는 걸 눈치챘을 때는 한참이나 늦은 뒤야. 그렇게 말하며 노인은 꽁초를 재떨이 역할을 하는 깡통에 던져 넣었다.
나는 그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기다렸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다. 의아하게 느껴져 나는 입을 열었다. 끝입니까? 노인은 끄덕이며 말했다. 끝일세. 퍽이나 싱거운 이야기여서 헛웃음이 나왔다. 기승전결동의 기도 아까운 그저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 시간을 버렸다는 생각에 묘하게 짜증이 났다. 어르신, 이야기가 너무 짧고 결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세상 이야기가 시작부터 결말까지 다 짜여 있을 거라 생각하라. 아니, 적어도 멀어도 좀 알려주셔야죠. 3가지 수원을 쓰고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교활한 악마들이 쓰는 방법은 뭔지 궁금한가? 노인은 내 요구에 스스로의 턱 끝을 쓰다듬으며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악마들은 어느 날 나타나 내게 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네. 악마가 널 찾도록 만들지. 내가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상황에 나타나 일생일대의 선택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너에게 부귀영화와 절세 미녀를 제시하지도 않지. 노인은 툭 던지듯 가벼운 말투로 이야기하며 내게 한 발짝 다가왔다. 정말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것들로 내 소원을 시작하게 만든다네. 내가 사특한 존재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마치 노인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마치 담뱃불처럼. 그의 말에 나는 약간의 소름을 느꼈고 그리고 소름 뒤에는 불쾌한 짜증을 느꼈다. 너무나도 흔하고 쉬운 클리셰였다. 내가 5살 먹은 꼬맹이였다면 무서워했을. 알고 보니 선량한 사람이 악마였다의 플롯. 너무 뻔해서 재미가 없군요 어르신. 안 무섭나? 제가 어르신 손주였다면 재미있었을 것 같네요. 노인은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다. 나 역시 다 핀 담배를 깡통 재떨이에 던져 넣으며 노인과 같이 흡연구역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잠시나마 저 예리 부부 사이에 끼인 내 신세를 잊을 수 있지 않았나. 그의 말에 취기 섞인 짜증을 느낀다. 대학교 친구였던 셋에서 둘이 연인이 되었을 때도 불편함을 느꼈지만 부부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내게 밝힌 오늘은 몇 배나 쓰라렸다. 특히 나 역시 예비 신부 쪽을 좋아했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도 싫은 건 둘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며 뒤에서 추한 생각이나 하고 있는 자신이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혼쭐을 내주겠네. 아니, 아예 너와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어주지. 노인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내게 기울였다. 그의 익살스러운 주름진 미소는 무척이나 무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난 노망난 헛소리라 생각하며 헛웃음을 지으며 그의 비위나 맞추어 주기로 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대답하며 그늘을 벗어나 빛이 있는 거리로 나오는 순간 노인은 우뚝 멈췄다. 그보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다 갑작스런 정지에 놀라 노인을 향해 뒤를 돌아본 순간 나는 노인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다. 가로등 빛이 내리쬐는 노인의 모습 뒤 건물의 벽에 진 그림자는 몇 배나 큰 사람의 모습이었다. 단순히 광원에서 멀어져 생긴 큰 그림자라고는 볼 수 없는 거대한 빌딩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리고 등 뒤에 환한 술집의 가로등보다도 선명하게 빛나는 빛이 뿜어져 나오는 노인의 샛노란 홍채 뚜렷이 보이는 가루로 찢어진 동공. 노인은 다시 저벅저벅 내게 걸어왔고 나는 털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도시의 소음과 더운 바람에 나부끼던 나뭇잎들이 모조리 멈추고 숨을 쉬는 건 나와 노인밖에 없었다. 첫 번째 소원대로 내 너에게 불을 주었고 두 번째 소원대로 내 너에게 지식을 주었으니 기묘한 소리였다. 여자와 노인, 아이와 뱀의 쇳소리가 섞인 기묘한 목소리에 등골이 떨렸다. 마지막 소원으로 내 욕망을 채워주리라. 덥고 찝찝한 여름 공기는 사라지고 싸늘한 추위가 온몸이 핥힌다. 한 발짝씩 가까워질 때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머릿속을 메운다. 슬픔, 절망, 비탄, 공포. 헐벗은 이브의 손에 쥐어진 베어 문 서랍거부터 참호 속에 뭉개진 반대팔을 쥐고 죽어가는 병사와 머릿속을 메우는 형형색색의 섬광과 쾌락에 취해 심장이 멎는 마약 중독자까지. 노인은 잔뜩 굳은 내게 비릿한 미소를 지은 뒤 내 몸에 바짝 붙어있던 오른손을 잡고는 손에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선물일세. 그리고 노인의 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며 그의 몸이 옆으로 천천히 기울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노인은 바닥에 부딪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광경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른다. 기묘하게도 그 순간에서 몸의 긴장이 풀렸다.
오히려 태고적부터 존재해온 심연의 존재가 떠나가자 침착해질 수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 노인이 준 걸 쑤셔넣고는 노인의 심장에 귀를 기울였다. 회사에서 졸면서 들었던 인명구조 사용 교육이 이리도 쓸모가 있을 줄이야. 다행히 노인의 의식이 돌아오고 곧 도착한 구급차에 몸을 싣고 떠났다. 소란의 내 친구들은 물론 노인의 일행까지 밖으로 튀어나왔고 난 노인의 가족으로 보이는 일행으로부터 눈물로 얼룩진 감사 인사를 들으며 명함을 건네받았다. 왜 이름 난 중견기업의 인사였다. 그의 가족들은 꼭 융숭한 대접을 약속하며 연락처를 받아내고는 사라졌다. 아직 얼떨떨함을 떨쳐내지 못한 내 곁으로 친구들이 다가왔다. 나에게 상황을 물어보았고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예비 신부의 얼굴에는 걱정이, 예비 신랑의 얼굴에는 묘한 일그러짐이 생겼다. 재수없게 예비 신랑이 중얼거림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절대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예비 신부의 얼굴 역시 경악에 물들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솔직히 우리 결혼한다고 발표하는 이야기에 모두의 축복을 받지는 못할 망정. 불길하게 이게 뭐야? 예비 신부가 그의 뺨을 때린다. 급작스레 고개가 꺾인 신랑의 얼굴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본다. 짙은 갈색 눈동자 위로 반투명한 노란색 홍채와 가루로 찢어진 동공을 보았다. 둘은 날 선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시작했고 나는 충격을 회복할 새도 없이 둘을 말려야 했다. 신부는 울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곧 한 대 칠 기세로 다가가는 신랑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몇 주 후에 그녀에게 듣자 하니 그녀가 고등학생일 적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고 자존심만큼 강했던 그녀는 아직 신랑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었다고 했다. 둘이서 결혼을 약속한 뒤 이제야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던 그녀는 아예 결혼 자체를 모두 물렀다고 내게 하소연을 하며 술을 들이켰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을 줄은 몰랐다고. 그와 보냈던 시간이 무척이나 증오스럽고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진다며 우는 그녀를 나는 달래야 했다. 그녀가 너무 많은 술을 먹지 못하게 제지한 뒤 그녀를 자취방으로 바래다 주었다. 뒤를 돌아 떠나려는 순간 그녀가 날 끌어당겼다. 자고 일어나면 후회할 취기의 욕정. 충동과 복수심에 못 이겨 일어난 정사. 이브의 입안에 퍼진 선악과에 첫 과즙만큼이나 달콤했다.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던 우리는 결국 지쳐 떨어졌다. 먼저 잠에 빠진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둔 뒤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대충 바지와 겉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입에 담배를 문 뒤 바지 주머니를 뒤지려다 문득 이 겉옷이 예비 신부와 신랑이 싸웠던 날에 입었던 옷이라는 걸 알아차린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잡힌 물건을 꺼냈다. 그날 아무리 찾았던 없었던 라이터가 내 손 안에 쥐어져 있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였다. 노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진다. 개 중에는 신실함으로 물리치는 인간이나 자기 계략에 넘어가는 악마들도 있었지만 라고 말하던 음성이 떠올랐다. 나는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짙은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붉은 네온의 십자가가 보였다. 그래서 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 신이시여,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5번째 이야기, 데자뷰 현상. 분명 어디서 본 장면인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낡은 폐건물이 가득 찬 동네. 이곳저곳 휘갈겨져 있는 휴거, 종말, 회계 등등의 시뻘건 낙하질. 한여름 녹음이 누런 유리창에 막힌 듯 탁한 하늘과 누런 공기. 곡괭이로 내리깐 듯이 군데군데 까디집어진 아스팔트와 그 위를 소용돌이치며 날아가는 시멘트 가루 뒤섞인 회색 먼지를 나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17살 그쯤 되었을 때 복슬거리는 강아지를 선물 받았던 장면이나 초등학교 졸업식 날 들뜬 마음에 무작정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일 뻔했던 날이라던가. 그 당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었지만 결혼식을 올릴 때 내 옆에서 눈물을 훔치던 아내의 드레스 입은 모습이라던가. 이따금 한 번씩 꿈속에서 미래를 미리 겪어보고는 했었다. 물론 데자뷰라는 단어와 뜻을 알기까지는 비슷한 일을 수십 번 더 겪고 나서였지만 조금 전 홀로 내뱉은 말 따라 지금 이 장면은 어디서 본 적이 있었다. 아마도 데자뷰였을 테지. 개인적으로 자세히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조금 지워지고 남은 기억에만 집중한다면
생각보다 쓸만한 재주라고 생각한다. 가령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3층짜리 낡은 빌라 204호에 꼭 들어가야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것처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조금 뻑뻑한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들어왔다. 곧 쓰러질 듯한 외관과는 다르게 나름 정돈된 내부 환경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조각난 기억의 파편을 끌어모으려 이내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수분 후 싱크대 선반 위에서 몇 시간 전까지, 아니 몇십 분 전까지 사람이 머무른 듯 미약한 온기가 담겨있는 철제 머그컵을 발견하고 난 뒤로 좀처럼 실마리를 잡을 수 없어서 안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신발장에서 무언가를 본 기억이 났다. 아니, 무언가를 분명 보았던 것만 같다. 낡은 경첩 소리가 내는 비명을 거북하게 받아들이며 조심스레 열어본 신발장에 내 3살배기 딸아이가 토막 나 있었다. 도심 건물 숲 한가운데 호랑이가 나타나는 게 더 현실성 있을 것 같다.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의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항상 웃어주고 애교 부리며 아빠 소리치던 내 아이였는데 낯설게 느껴지는 이 공간에 놓인 신발장 안에서 고깃덩이로 날 반겨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핏이 아까 컵에서 느껴진 희미한 온기의 주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리라. 최대한 침착하게 증거를 모아야만 했다. 온기의 주인을 우연이라도 마주친다면 녀석은 날 몰라봐도 나는 녀석을 알아챌 수 있도록, 또 정말 만약에 그놈이 이 상황을 만든 주인이고 어린 내 딸의 마지막 숨을 거둬간 녀석이라면 그 이유를 두기로 직접 듣고 나 또한 녀석의 마지막을 끊어내야만 했기에 안방과 작은 방, 화장실 모든 곳을 샅샅이 뒤지고 난 후에 발견한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백색 가루가 담긴 약봉지 수십 개와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 도구들,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를 내가 찍어준 딸아이의 사진 몇 장과 내 아이의 숨을 거둬갔을 커다란 중식도 한 자루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모든 걸 뒤져보고 난 후 거실 소파에 몸을 의지한 채 찾아낸 물건들을 다시금 살펴보니 적정감과 함께 밀려들어오는 슬픔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좋을 텐데 딸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갓난아이가 하품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딸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함에 따라 내 빈약하고 가난한 마음에 아이의 존재가 커져가고 잠시라도 눈을 떼게 되면 물속에 깊이 잠겨 허우적거리며 산소를 그리워하듯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매일 홀로 힘겹게 키워냈던 아이였는데 어딘지 모를 낯선 지역에 떨어져 이상한 곳에서 딸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아이를 그리워하며 아이가 숨을 거둔 공간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역겹게만 느껴진다. 아이를 데려가고 연 고통을 선물해준 신을 원망하며 범인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길 기도한 후 이 칼로 아이를 따라간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며 바닥에 놓인 칼을 주우려 몸을 일으키자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소파 틈 사이로 보이는 구겨진 종이 끄트머리를 짚어들고 혹시나 녀석을 알 수 있도록 신이 내려주는 마지막 자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얼마나 접었다 폈는지 가늠도 안 되는 해진 얄팍한 종이를 천천히 펼쳐보았다. 그곳에 적힌 일련의 사건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와 동시에 지워진 데자뷰의 기억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약에 절어 살았고 내 집에서 약에 취해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스스로 죽였다. 약 기운이 꿈처럼 사그라들면 괴로움도 기억도 잊어버리기에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내린 벌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과거의 나처럼 지금의 나 또한 같은 벌을 내리리. 발견한 약봉지를 털어넣고 집 밖으로 나서면 나는 다시 한번 모든 걸 잊고 고통받겠지. 내 아이의 서글픈 죽음에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내가 찾지 못하도록 물건들을 숨기고 코로 내 죄악을 들이마시고 밖으로 나선다. 아, 데자뷰가 아니라 지옥이구나. 분명 어디서 본 장면인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낡은 폐건물이 가득 찬 동네. 이곳저곳 휘갈겨져 있는 휴거, 종말, 회계 등등의 시뻘건 낙하질. 한여름밤 달빛이 누런 유리창에 막힌 듯 탁한 하늘과 가로등 하나 없이 내리깔린 어둠. 곡괭이로 내리깐 듯이 군데군데 까뒤집어진 아스팔트와 그 위를 소용돌이치며 날아가는 시멘트 가루 뒤섞인 회색 먼지를 나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